책은 186페이지를 보시고요. 요약집은 64페이지인데, 이 186페이지를 보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기본서를 보시면. 그래서 요약집 보시면 이 부분에서 해야 될 얘기는 정보가치의 계산입니다. 아까 정보가치는 뭐라고 했어요?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얻게 될 초과이윤. 그러면 이 정보가치를 구하고 싶으시면 확실성 하에서의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 또 불확실성 하에서의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구하셔서 빼면 돼요. 이 식이 책이 없을 거예요, 아마. 설명을 뭐라고 열심히 해놓으셨는데 식이 없어요, 정작 중요한 식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실성 상황과 불확실성 상황이 뭐냐 이거죠. 불확실성 하에서의 현재 가치.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는 내가 어떤 정보를 이용했을 때 얻는 초과이윤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확실성 하라는 건 이러이러한 정보를 내가 얻었을 때입니다. 정보를 얻었을 때. 그러면 정보를 아는 순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불확실성 하라는 건 어떤 이 지역이 개발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개발이 될지 안 될지 나는 정확하게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 이게 불확실성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확실성 상황이라는 건 이렇게 개발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개발이 된다는 정보를 알아낸 거예요. 그럼 정보를 알아냈다는 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불확실성은 뭘 뜻하는 거였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불확실성. 얘는 정보를 알아냈으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확실성. 그러면 정보를 얻어내는 순간 이 지역이 개발될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고 100%. 개발이 안 될 확률은 0% 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문제를 갖다 놓는 거예요. 연습 문제 보여요. 연습 문제. 이게 작년 25회 때 재작년에 냈던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하세요. 뭐 구하래요?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하래요. 정보의 현재 가치. 그럼 이걸 줄여서 뭐라 부르는 거예요? 정보 가치. 그럼 정보 가치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읽는 순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식은 확실성 하에서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 하에서 현재 가치를 뺀다. 이게 생각이 나면 돼요. 그럼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밑에 보니까 역세권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대요. 근데 그 역세권 개발 계획에 따라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설 수도 있고 들어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들어설 확률이 얼마? 40%. 그럼 들어서지 않을 확률은 60%. 그럼 얘는 확실한 상황이다,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게 불확실성 상황이에요.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신역사가 개발 들어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이 토지가 1년 후에 예상되는 가격은 신역사가 들어서면 얼마가 될 수 있고 8억 8천. 들어서지 않으면 6억 6천이 된대요. 그럼 이걸 정리해 보면 지금 개발이 될 수, 신역사 얘기예요. 신역사가 들어선다 라는 정보에 따라 신역사가 들어설 확률이 얼마? 40%. 그럼 40%의 확률로 이 땅은 얼마의 가치를 갖는다? 1년 후에 8억 8천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 다음 신역사가 들어서지 않을 확률은 60%. 근데 60%의 확률로 신역사가 안 들어서면 1년 후 이 가치는 6억 6천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뭘 구해라는 거예요? 지금이 불확실성 상황이죠? 신역사가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잘 모를 때. 그럼 그 상황에서 이 토지에 뭘 구해라? 현재 가치 구하라는 거예요, 현재 가치. 그럼 이 토지의 가치를 구하려면 지금 금액이 두 개잖아요. 8억 8천일 때도 있고 6억 6천일 때도 있고. 그럼 이 두 개 뭐 하셔야 돼? 평균 내봐야 가치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평균 내는 방법은 발생 확률이 똑같으면 그냥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데 얘는 발생 확률이 서로 다르니까 뭐 하신다? 확률에다가 수익률 곱하고 확률에다가 수익률 곱해서 더하는 가중평균 해야죠. 가중평균. 그래서 가중평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생 확률 40%니까 0.4 곱하기 발생하면 1년 후 땅값은 8억 8천.
더하기 발생 안 할 확률은 60%니까 0.6 곱하기 그때 가치는 6억 6천. 그럼 이게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이 토지에 뭘 구한 거예요? 1년 후 가치 구한 거지. 1년 후 가치. 왜? 이 8억 8천과 6억 6천은 언제 가치라고 했으니까 1년 후 가치. 그럼 내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이 토지의 현재 가치를 알아야 돼. 그럼 내가 구해야 될 돈이 현재 가치고 내가 알고 있는 건 1년 후의 미래 가치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1년 후 미래 가치에다 뭘 곱해주면? 뭘 곱해주면? 평가계수 곱해주면 되지 뭘. 일요일 날 만나야 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투자론의 가장 기본 아니요. 내가 알고 있는 돈이 미래 돈인데 그 돈을 언제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현재 돈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뭘 곱한다? 평가계수. 너무 심한데? 이게 화폐 시간가치 계산 아니에요? 가장 기본. 물론 오늘 처음 듣는 분은 이거 못 알아듣지 무슨 얘기인지.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은 작년부터 뵀던 분 같은데. 작년 11월부터. 이거는 이해해야 돼, 이거는. 그럼 만약에 이 돈이 8억 8천과 6억 6천이 매년 들어오는 돈이면 연금의 현가계수. 이 돈이 딱 한 번만 들어오는 돈이면 일시불의 현가계수. 저당성 또 왜 튀어나와? 매년 발생하는 돈이면 연금이고 얘가 한 번만 들어오는 돈이면 일시불이잖아요. 그럼 얘는 일시불이에요, 연금이요? 일시불이죠, 일시불. 그러니까 얘는 뭐 곱해주면 돼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돈 여기다 뭘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1 플러스 R의 N승 분의 1. 그냥 막 질르시는구나. 요구수익률 튀어나오고 난리 났네. 평가계수 곱해야 된댔잖아요. 평가계수는 이게 현가계수지 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화폐시장가치 계산할 때. 현재 가치를 실제로 구할 일이 생겼어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뭘 곱해라.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을 곱해라. 그럼 99%는 맞으니까. 공부 좀 하세요. 아니면 일요일날 오시든가. 하루 안에 해결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뭘 구한 거고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이 땅에 뭘 구한 거고 1년 후 가치. 그럼 이걸 언제 가치로 바꿔야 되니까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다 뭘 곱한 거예요? 1 플러스 R의 N승 분의 1을 곱한다는 얘기는 이걸 얼마로 나눠도 돼요?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도 되죠. 그래서 식이 요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본서에도 보면 계산하는 시계 봐요. 186페이지 보시면 니은번에 정보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경우 이때가 뭐예요? 불확실성이요. 그럼 그 불확실성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밑에 얼마로 나눴어요? 1.1로 나눴죠. 그럼 이 1.1이 갑자기 왜 튀어나온 거라는 거예요? 현가계수예요. 그냥 현가계수. 그래서 지금 N은 얼마예요? N은 언제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1년 후의 가치. 그러니까 1. 그 다음 R은 할인율이죠. 그럼 이 할인율이 주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할인율을 누구로 준 거예요? 요구수익률로. 그래서 우리 문제 지금 풀고 있는 문제에서는 갑자기 생뚱맞게 뭐가 튀어나온 거예요? 요구수익률이 얼마로? 10%. 왜 요구수익률 준 거예요? 우리가 배운 요구수익률이 대표적인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할인율 R값 준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 0.1. 그럼 이 문제 주어질 때 달라질 건 누구밖에 없겠구나. 발생 확률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금액 달라지겠죠. 금액. 그리고 뭐 달라지겠어요? 평가계수에 들어가는 R값. 그럼 얘를 요구수익률로 줄 수도 있지만 뭐로 줄 수 있겠다. 직접 할인율을 줄 수도 있죠. 세 가지 달라지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냥 문제 똑같아요. 항상. 그럼 구해보면 그래서 얘를 얼마로 나눈 거예요? 1.1로 나눈 거예요. 얘가 만약에 20%면 1.2로 나누면 되고 얘가 5%면 1.05로 나누면 되고 그럼 이거 계산할 때는 이거 두 개 곱하고 이거 두 개 곱해서 더해갖고 나누려면 귀찮죠. 어차피 나누기는 먼저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계산 순서가. 그럼 얘랑 먼저 약분해요. 그럼 얼마? 8억. 얘랑 약분하면 6억. 그래서 숫자가 이 모양으로 나눠요. 왜? 1.1로 나눌 걸 예상하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 되고? 4, 8, 32 그러니까 3억 2천 더하기 6에 36이니까 3억 6천. 그럼 두 개를 더하니까 6억 8천이란 금액이 나오죠. 그럼 이 6억 8천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뭘 구한 거예요? 불확실성화의 현재가치. 그럼 불확실성화의 현재가치라는 건 뭐예요? 이 동네에 신역사가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토지 가치는 얼마로 본다?
6억 8천짜리 땅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나는 뭘 알아낸 거예요? 이 동네에 뭐가 들어선다는,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정보를 아는 순간 뭐가 바뀌는 거예요? 발생 확률이 40%가 아니라 100%로 바뀌는 거예요. 발생 안 할 확률은 60%가 0%로 바뀌는 거죠. 왜? 얘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얘는 정보를 이용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아니까 당연히 발생 확률은 100이 된 거죠, 뭘. 그럼 이때 100% 확률로 이 땅은 1년 후 얼마 가치가 되고? 8억 8천. 개발 안 되니까 0% 확률로 1년 후 이 땅값은 6억 6천. 그럼 아까 뭐만 바뀌려는데 했어요? 확률하고 금액만 달라진다며. 그럼 확률만 달라진 거지, 뭐, 확률만. 그럼 이거 구해봐요. 그럼 어떻게 된다? 가중평균 똑같이 하면 되죠. 두 개의 금액이 서로 다르니까. 그럼 발생 확률이 얼마니까? 100%니까 1 곱하기 8억 8천 더하기 발생 안 할 확률 0 에다가 6억 6천. 그럼 이것도 언제 가치니까? 1년 후에 미래 가치 아니에요. 다 금액이 1년 후 금액이니까. 이걸 언제 가치를 바꾸기 위해서? 현재 가치를 바꾸기 위해서 얼마를 나눈 거예요? 그럼 1.1로 나눈 거예요. 얘가 20%면 0.2, 아니 1.2, 얘가 5%면 1.05. 그럼 이 금액 구해보면 얘는 0 되죠? 얘는 얼마요? 8. 그러면 8억 되는 거죠. 뭐. 그럼 이 8억이 갖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정보를 알아냈을 때 이 도시의 이 지역에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걸 알아내면 그 정보를 부동산 가치에 반영할 거 아니에요. 그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게 효율적 시장이론이니까. 그럼 그 정보를 반영했을 때 이 땅값은 얼마로 본다? 8억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를 알아낸 이 사람은 이 땅 사러 오겠죠? 그럼 얼마에 사요? 6억 8천에 사? 8억에 사? 8억 사시는 분은 땅 장사 절대 하지 마요. 사람들은 얼마를 알고 있는 거예요? 6억 8천. 왜? 정보를 모르니까. 근데 나는 이 땅에 왜 온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알아냈으니까. 땅값이 얼마로 오를 거라는 거 예상하니까 8억으로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럼 땅 6억 8천에 사야 돼? 8억에 사야 돼? 당연히 6억 8천에 사야지. 남들은 이거로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 땅 사서 언제까지 기다리면 8억으로 오를 때까지 기다려. 1년까지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왜? 정보가 공개되면 바로 가치가 변하니까. 그러면 8억으로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 이걸 얼마에 팔어? 8억에 팔어요. 그럼 이거 얼마, 왜 또 8억 8천에 팔어? 8억의 가치를 갖고 있다니까. 막 숫자를 막 만들어, 맘대로. 이거 왜 써는 거예요, 도대체? 6억 8천에 사서 얼마에 판다는 거예요? 8억에. 그럼 이 사람 얼마 벌어? 1억 2천. 그럼 이 1억 2천은 내가 연락에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이다? 개뿔이나. 뭘 이용해서 번 거예요? 이 지역에 신역사가 들어선다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얻은 초과이윤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정보 가치. 그 정보 가치 얼마? 1억 2천. 25회 때 나왔습니다. 지금도 내면 틀릴 사람 줄줄이요. 줄줄이. 그럼 바뀔 건 뭐만 바뀌겠어요? 뭐 신역사가 뭐 이 지역에 놀이동산이 생긴다는 정보, 뭐 이 지역에 뭐가 개발된다는 정보, 이런 거로 바뀌겠죠. 그리고 바뀔 건 또 금액 바뀌겠지, 금액. 발생 확률 바뀔 테고, 그리고 할인율만 바뀌겠죠. 구하는 방법은 똑같고. 위에는 뭐 한 거예요, 위에는? 이 위에 있는 계산은 다 뭐 한 거예요? 가중 평균한 거예요. 왜? 금액이 두 개니까 평균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밑에 있는 이건 뭐 한 거예요? 평가 계산한 거예요. 안 배운 거 뭐 있어? 가중 평균한 방법 안 배웠어요? 안 배우신 분은 내일 와. 내일 모레, 아니 내일이 아니지, 내일 모레. 일요일 날. 현재 가치 구하는 거 다 배웠잖아요. 배운 거 응용한 거예요, 그냥. 그럼 만약에 이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정보 비용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아까 할당 효율적 시장의 개념은 뭐와 같아질 때?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같아질 때. 그러면 이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려면 정보 비용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1억 2천. 그러면 정보를 얻는 데 들어가는 돈하고 그 정보를 이용했을 때 얻는 이윤이 같아지니까 나는 굳이 여기다 투자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그 돈 다른 데 투자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 상태가 뭐다? 할당적 효율성. 시험 문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좋은 게 뭐예요? 푸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뭐만 바뀌는 거예요? 숫자만. 푸는 방법을 모르면 그냥 찍고 넘어가면 되시잖아. 얼마나 좋아? 간단하지. 찍든가 풀든가 둘 중에 하나니까. 민법은 문제가 뭐예요?
다 읽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이걸 아는 문제인지 모르는지 몰라. 근데 얘는 문제 보는 순간 풀지 안 풀지 금방 확인해줘.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 풀기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학개론이 효자 과목이요. 시간 세이브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시험에 25회 때 한 번 냈다고 그랬고, 문제는 그 전에 언제 나왔냐 이거죠. 만약에 24회 때 또 나오면 올해도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근데 그 전에 나왔던 건 14회 때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출제 빈도가 얼마요? 10년 주기요, 10년 주기. 그럼 언제쯤 나오겠어요? 35회 때쯤 나오겠네. 이 안에 그때까지 공부하실 분 없죠? 그러면 다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모의고사 같은 데는 내죠. 그래서 5월 달에 설명하는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 같으면 1월 달부터 설명드렸겠지. 근데 안 배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배운 거. 물론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면 이걸 처음 듣는 분이, 그러니까 투자론 안 배운 분은 이거 이해 못하죠. 투자론. 그래서 화폐 시간가치 계산은 계속 써먹어요. 그래서 꼭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기본서론은 187페이지 가시고, 요약제부는 71페이지 가시면 입지론 나옵니다. 한 7개월 됐죠, 지금? 제 얼굴 뵌 지가? 그럼 7개월 정도 지나보니까 대충 얘가 어떤 때 지랄을 하는구나를 알겠죠? 네? 어떨 때 지랄을 떠는 거예요? 이런 거 모를 때 지랄 떠는 거예요, 이런 거 모를 때. 왜? 이걸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설명을 했어요. 네? 내가 구하려는 게 어떤 돈이 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미래 돈이다. 그러면 현재 돈을 구하고 싶을 때는 뭘 곱해라? 현가계산을 곱해라. 이런 거 설명을 그렇게 연락이 했는데 여기에다가 대고 할인율 곱한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속 터지지.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걸 이해 못하면 못 푸는 문제가 더럽게 많아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입지론 보실 건데, 입지론은 그냥 입지 선정에 대한 이론이에요. 입지 선정에 대한 이론. 근데 그 입지 선정에 대한 이론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입지론하고 적지론이라는 거하고. 이 얘기는 뭐 할 때 설명드렸었냐면, 총론 설명할 때, 부동산학 총론 설명할 때 부동산의 파생 특성 하면서 입지론과 적지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가 우리 책으로는 187페이지 입지의 개념, 양가로 2번의 입지 선정의 개념,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양가로 3번의 입지론과 적지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가로 3번에 있는 입지론과 적지론은 두 개가 어떻게 차이 나냐면, 입지론은 내가 이용하려는 용도에 적합한 토지를 발견하는 이론이고, 적지론은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적합한 용도를 발견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용도에 적합한 토지를 발견하는 이론인 입지 선정에 대한 이론, 즉 입지론이 중요한 이유는 한번 이렇게 토지를 결정하면 나는 이걸 옮긴다, 못 옮긴다? 못 옮긴다. 무슨 특성 때문에? 부동성. 그 다음에 이렇게 토지에 적합한 용도를 찾아야 될 만큼 그 용도가 어때서? 다양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해서 적지론. 그래서 우리가 부동성의 파생 특성에 어떤 말이 있었어요? 입지 선정이 중요한 이유가 된다. 용도의 다양성의 파생 특성에 적지론의 이론적 근거다. 라는 게 파생 특성으로 정리해드렸던 거죠. 그래서 입지론과 적지론은 구별하시고 파생 특성과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입지론과 적지론 두 가지를 다 배우시냐?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는 건 입지론이 나오는 거예요, 입지론. 요거 배우는 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론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어떤 용도에 적합한 토지를 찾는 이론. 그럼 이때 용도에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론이 뭐가 있는 거예요? 주거입지론, 상업입지론, 공업입지론, 농업입지론. 근데 시험에는 이 네 가지가 다 나오느냐? 주거입지는 안 내요. 이게 미국 얘기라 우리나라의 현실에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주거입지는 안 냅니다. 그 시험에 내는 건 누구만? 상업입지론, 그리고 공업입지론. 그럼 농업입지론은 왜 안 내냐면 농업입지론이 발달한 게 지대론이에요. 그럼 얘는 뭐에서 내면 되니까? 지대론에서 내면 되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누구랑 누구다? 상업입지론과 공업입지론. 그 중에서 오늘은 상업입지론 배우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로는 195페이지 나와 있고 요약집으로는 71페이지에 바로 이어서 설명해 놨는데 상업입조론에서 공부할 건 제일 먼저 중심지에 대한 이론을 좀 알아야 돼요. 중심지. 중심지에 대한 이론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중심지가 형성되는 원리를 설명한 이론. 또 중심지의 상호작용. 중심지의 형성 원리를 설명한 사람이 크리스탈러라는 사람의 중심지 이론이 있고,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이 레일리라는 사람의 소매인력 법칙, 그 다음에 허프라는 사람의 중력 모형, 그 다음에 컨버스라는 사람의 분기점 모형 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꼭 한 문제 내는 게 누구더라? 이 레일리와 허프의 계산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더라 라고 알고 계시라는 거고. 두 번째 상호입지론에서 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상점의 종류 묻는다고 그랬어요. 상점의 종류. 점포의 유형. 그래서 얘는 입지 형태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누는 게 있었고, 파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는 게 있었죠. 그래서 뭐 산재성, 집재성, 집심성, 국부적 집중성, 뭐 편의품점, 선매품점, 전문품점 구별하시는 거. 그래서 얘도 자주 묻고 있으니까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어쩌다 한번 내는 거. 지금까지 다 합쳐봐야 한 5개도 안 냈던 문제 중에 상권의 획정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상권의 획정 방법. 그래서 뭐 들어보지도 못했다가 시험에서 만나면 당황스러우니까 한번 드러나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상업입조론에서 나오는 건데, 얘는 매년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 얘는 그래도 얘만큼은 아니지만 자주 내고, 얘네들은 어쩌다 한 번씩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요약집은 순서대로 쭉 연결해서 설명해 놨고, 기본서는 양이 되게 많으니까 찾아가면서 공부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부터 봐요. 195페이지 나와 있죠. 네,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정작 중요한 건 잘 안 써놓고 쓸데없는 얘기만 많이 써놔서, 이왕이면 요약집 갖고 공부하세요. 71페이지 요약집에 한 페이지로 딱 정리해 놨으니까. 공부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탈러가 중심지의 형성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기본적인 개념들. 그게 기본서로는 195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A번에 중심지의 기능 그래놓고 A번에 주요 개념 그래놓고 가, 중심지, 그 다음에 거기 따로 정리는 안 했는데 배우지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재와의 도달 거리, 최소의 고치, 요 네 가지 개념 알고 계시고, 마지막에는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 알고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심지라는 건 이름 그대로 배우지에다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중심지. 그러면 배우지라고 하는 건 이 중심지로 물건을 살, 누가 가는 소비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배우지. 요약집은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 불러요? 상권. 하나의 시장지역, 상권.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거리 또는 재화의 도달범위라 하는 건 이 재화는 어디서 공급하더라? 중심지에서. 누구에게 도달하는 거예요? 소비자에게. 그럼 개념 정리해보면 중심지에서 제공하는 재화가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도달되는 최대한의 거리.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소비자, 배우지에 있는 소비자가 중심지까지 이동하게 될 최대한의 거리. 이걸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재화의 도달거리까지가 그 재화에 대한 소비가 일어나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재화의 도달거리에서 그 재화에 대한 수요량은 몇 개가 된다? 0. 그래서 이 그 재화의 중심지에서 판매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량이 0이 될 때까지의 거리를 뭐라 부르는 거예요? 재화의 도달거리라 불러요. 그리고 최소의 고치라는 건 중심지가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 수준. 그러면 이 크리스탈로라는 사람은 요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라는 걸 이용해서 중심지가 형성되는 원리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중심지는 어떨 때 형성된다?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어때야? 커야. 그래야지 이 지역의 중심지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크리스탈로고, 한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기본서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상권의 형태예요. 상권의 형태. 왜? 중심지와 배우지를 합치면 이걸 상권이라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권의 형태인데 그 상권의 형태가 단일 중심지일 때는 그 모양이 어떻게 되는 게 원형. 그래서 뭐 라본에 나와 있는 거 요약집은 그대로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단일 중심지일 때는 그 모양이 뭐의 모양이 상권의 모양이 뭐가 될 때 원형이 될 때가 가장 이상적이고 그 다음에 B번에 나온 것처럼 중심지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그 모양이 뭐가 되는 게 정육각형이 되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정리해서 중심지가 형성되는 원리라고 알고 계시고 그 다음 그 옆에 197페이지 보시면 중심지의 계층이라고 해서 중심지 이론의 특징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특징. 그래서 이 사람은 중심지를 둘로 나누죠.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로. 그래서 고차 중심지는 중심지의 크기도 크고 중심 기능도 다양해서 중심지 간의 거리도 멀고 그 다음에 중심지의 숫자도 몇 개 안 되는 걸 고차 중심지. 대표적인 거 백화점. 저차 중심지는 중심지의 크기도 작고 기능도 단순하며 기능도 적고 그 다음에 중심지 간의 거리도 가까워도 되고 그 다음에 중심지는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 마치 누구처럼 편의점. 그래서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차 중심지라고 나오면 누구라고 이해하셔라? 백화점. 저차 중심지라고 나오면 누구라고 이해하셔라? 편의점이라고 이해하시고 문제 푸시랬죠. 그래 놓고 이 두 중심지 간에 두 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원리. 그래서 그 두 가지 원리가 요약집에 나와 있는 계층의 원리라는 거와 포섭의 원리인데 이 말이 기본서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층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게 197페이지 라본에 있는 얘기예요. 라본. 그 기본서 197페이지 라본에 있는 게 계층 구조 중에 계층의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계층의 원리. 그럼 계층의 원리는 저차 중심지, 편의점은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백화점,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그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무슨 모양을 띈다? 피라미드 모양의 계층 구조를 띠고 있다라는 걸 무슨 원리? 계층의 원리.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 198페이지 가보시면 마본에 있는 얘기가 요약집으로는 포섭의 원리라고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포섭의 원리라는 건 고차 중심지는 중심지의 기능이 다양하다며요. 그래서 백화점을 가면 편의점에서 파는 물건 다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차 중심지는 저차 중심지의 기능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고차 중심지 주변에는 굳이 뭐가 있을 필요가 없다. 저차 중심지가 있을 필요가 없다. 왜? 그 기능을 다 포함하니까. 그래서 고차 중심지 주변으로 갈수록 저차 중심지의 분포도가 그만큼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이걸 두고 포섭의 원리라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리의 내용 물어볼 수 있겠죠, 뭘. 그런 것들이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24회 때 한번 물었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물어볼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게 크리스탈러의 이론이 되는 거고 시험 문제 매년 내는 건 19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계산 문제 푸는 거죠, 뭘. 그 요약집 72페이지에 레일리, 허프, 컨버스의 이론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레일리의 이론을 소매인력 법칙이라 부릅니다. 시험 문제는 주로 뭘 낸다? 계산 문제를 내요. 근데 내용을 안 물어본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용도 좀 알아두시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라는 건 중심지가 형성될 때는 두 개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개. 그래서 이 사람은 요 A라는 중심지와 B라는 중심지. 근데 이 중심지를 도시로 봅니다. 도시로. 두 개의 도시가 존재하면 그 가운데 뭐가 있을 때? 배우지가 있을 때 이 배우지에 있는 소비자들은 전부 다 A로만 물건을 사러 가는 것도 아니고 B로만 물건을 사러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상권이 둘로 어떻게 될 수 있다?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권과 이렇게 상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레일리고 이 상권이 둘로 나눠진 이유가 이 A라는 중심지가 소비자들을 끌어다니는 힘, B라는 중심지가 소비자들을 끌어다니는 힘이 있어서 이 힘들의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둘로 나눠진 거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을 이 사람을 이름 붙이기에는 뭐라고 이름 붙였고 소매인력, 뉴턴의 만회인력을 따와서 소매인력이라고 부르고 이 힘의 크기를 구한 사람이 레일리예요. 그래서 이 힘의 크기는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이 작게 작용하겠죠. 왜? 멀어질수록 물건 사러 잘 안 가니까. 그러니까 거리에는 어떻다? 반비례합니다. 근데 멀면 사람들이 심하게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을 붙여서 가중치를 부여한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거리상에 두 개의 중심지가 있다면 이왕이면 어디로 간다? 큰 데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큰 데. 근데 도시가 큰 건 뭐로 판단하니까? 인구수로 판단하니까 인구수에는 비례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매인력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요 레일리가 본래 구하려고 했던 건 배우지에 있는 사람 중에 A라는 중심지로는 몇 퍼센트가 물건을 사러 갈 거고 B로는 몇 퍼센트가 갈 건가, 이걸 구한 사람이 레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는 요걸 구하는 식을 써 놓은 거죠. 구하는 식을. 근데 이거 외우고 있는 것도 힘든데 이것까지 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하는 식까지. 그러면 레일리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 소매인력 구하는 요 식을 이용해서 뭔가를 구하라고 그래요. 그럼 그 구해야 될 게 당연하게 첫 번째 뭐는 구할 수 있겠다. A 중심지와 B 중심지의 소매인력은 당연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식을 이용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레일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A로 물건 사러 오는 사람과 B로 물건 사러 오는 사람의 비율. 그걸 구매 유인 비율 또는 구매 지양 비율이라고 해서 비율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배우지에 살고 있는 사람 수를 안다면 A와 B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수, 이용객의 수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1인당 얼마를 쓰고 가는지를 알면 그 두 개의 중심지가 벌어들이는 뭐도 구한다? 매출액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중에 뭔가를 구하라고 내는 문제는 레일리의 문제입니다. 그럼 실제 문제 한번 봐요. 요약집의 73페이지 보시면 이 문제가 기출문제가 없어서 집어넣은 거예요. 요게 원래 레일리 문제를 내는 형태예요. 레일리 문제. 그래서 1번 보시면 도시 A와 도시 B 간에 도시 C가 있다.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이용하여 뭘 구해버려요? 도시 C로부터 도시 A와 도시 B로의 인구 유인 비율을 구하랍니다. 왜? 이게 원래 레일리가 구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해보면 C에 있는 사람 중에 몇 프로가 A로 가고 몇 프로가 B로 가는지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게 이 식을 이용해서 요 넷 중에 뭘 구하라는 거예요? 구매 유인 비율, 요거 구하라는 거예요. 요거. 그럼 요걸 구하려면 기본서에 있는 그 식을 무조건 외워야지 이걸 구할 수 있느냐? 가 아니고 그냥 이걸 순서대로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순서대로 구해 내려가시면 돼요. 즉 제일 먼저 뭘 구해봐라. A와 B의 소매인력 크기를 한번 구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A의 소매인력을 구하려니까 일단 뭘 알아야 돼요? A와 C 사이의 거리는 알아야 될 거네요. 그럼 A와 C 사이의 거리를 10km로 줬죠. 10km. 그럼 단위는 생략하고 제곱한다는 거죠. 거리의 제곱. 분해. 또 뭐라 해야 돼요? A의 인구수. 얼마? 7만. 뭐 금방 구하죠. 그러면. 이거 100이니까 10 곱하기 10이니까 100. 그럼 공만 두 개 지우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700. 그럼 B의 소매인력도 구해보자는 거죠. 그럼 B까지 거리 알아야죠. 20km. 킬로미터는 생략하고 제곱. 분해 인구수 42만. 그럼 얘는 20 곱하기 20이니까 400 되잖아요. 그럼 400으로 약분하면 공 두 개 지우고 4200을 4로 나누면 되죠. 그럼 얼마 나온다? 1050 나와요. 다이소 갔다 오셨죠, 다들? 계산기 하나씩 있는데 안 갖고 온 거죠, 그냥. 그러면 이거 계산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구하면 두 번째 비율 구해야 되는 비율. 그럼 이 비율이라는 게 항상 어떻게 구해지는 게 비율이에요? 전체 값에 대한 부분의 값이 비율이잖아요. 우리가 비율 그럼 뭐예요? 전체분의 부분. 그게 비율이에요, 부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체는 뭐예요? 두 중심지의 소매인력을 합한 거. 그다음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각 중심지의 소매인력. 그럼 구해보면 A의 구매 유인 비율을 구해라. 그럼 전체 소매인력 얼마? 700 더하기 1050 분의 A 부분의 소매인력. 그럼 얼마? 700. 그럼 이걸 계산기로 700 나누기 1750을 하셔도 되고, 얘는 보니까 350으로 약분이 돼요. 350. 왜냐면 700에다 350 더하면 1050 되잖아요. 그러면 350으로 약분하면 얘는 2. 350으로 약분하면 3. 얘는 2. 약분 안 해도 돼요. 그냥 계산기로 나누시면 돼. 그러면 얼마 나와요? 5분의 2. 그럼 5분의 2니까 얼마? 40% 나오죠. 그럼 사실 여기까지 구하면 그만 구해도 되죠. 왜? A로 40% 간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B로. 그럼 B로 몇 프로? 60%. 근데 구해봐요. B는 전체 소매인력 얼마? 700 더하기 1050 분의
B의 소매 인력은 얼마? 1050. 이거 뭐 식을 뭐하러 외워. 그냥 이대로 이해하시면 되지. 그럼 얘는 아까처럼 350으로 약분하면 2, 3, 3. 그럼 얘는 5분의 3. 그럼 몇 프로 나온다? 60%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원래 구하라고 했던 거니까 A로 40%, B로 60% 하시면 되고, 만약에 혹시라도 문제에서 이 배우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10만 명인데 10만 명 중에 A로 가는 건 몇 명이고 B로 가는 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뭘 구하라고 된 거예요? 이용객수를 구해라. 그럼 이용객수 구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 살고 있는 사람 수 10만 명에다가 뭘 곱하시면 돼? A와 B로 물건 사러 가는 비율을 곱하면 되죠. 그럼 A는 몇 프로? 40%. 그럼 얼마? 4만. B는 6만. 60%니까 6만. 뭐 대단하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1인당 와서 100원씩을 지출하고 갈 수 있다. 즉 1인당 지출 가능 금액이 100원이다. 그럼 뭘 구할 수 있다? 매출액 구하면 돼. 어떻게 해? 이 이용객수 수에다 뭘 곱해주면 돼? 그 돈들 곱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는 얼마 버는 거고? 400만 원. B는 600만 원 버는 거죠. 아니, 4만 명이 와서 얼마씩 쓰고 갔다는 거예요? 100원씩. 그럼 얼마 벌었어? 4만 곱하기 100. 그거 얼마 나와? 공 6개. 공 여기다 공 2개 더 붙이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니까? 400만 원 아니야, 400만 원. 이게 이래 놓고는 뭐가 어려워서 못 푼다고 그래요?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못 푼다고 그래요, 계산하기가. 뭘 계산했는데 도대체. 분수만 하면 되잖아요, 분수.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뭐가 필요하다? 요거 계산하는 식만 아시면 돼요. 계산하는 식. 그래서 순서대로 계산해 내려가시면 됩니다. 푸는데 더럽게 어렵다? 그럼 포기하세요. 이거 안 풀어도 돼. 그리고 계산 문제는 아예 손도 대지 마세요. 이거 못 풀 정도면 부동산 학개론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는 아예 손을 안 대셔야지 맞아. 근데 난 이거 할 만한 것 같다. 그럼 이 정도는 푸시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니까? 매년 내니까 얘는 무조건 풀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제를 드려요. 난 이것도 어려워서 못 풀겠다. 그럼 계산 문제는 하나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용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도 몇 점 맞는데 아무 지장 없어. 60점 맞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괜히 안 되는 거 억지로 하지 마시고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이 문제를 못 푼다 그러면 어떻게 해? 다 포기합니다. 계산 문제는. 뭐 매년 내는 문제인데 어떻게 풀어. 두 번째 허프의 모형입니다. 허프. 허프도 기본적으로 레일리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차이 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차이가 나냐면 이 사람은 레일리는 중심지를 뭐로 봤다? 도시로 봤어요. 도시. 근데 허프가 생각한 중심지는 도시 내에 뭐다? 상점이에요. 상점.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는 건 도시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다? 그 도시 내에 있는 상점에 간다는 거예요. 상점. 두 번째 이 사람은 중심지가 딸랑 몇 개? 2개만 있다고 본 거예요. 2개.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한 중심지는 몇 개 이상? 3 이상의 중심지에도 이 이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바꾼 거예요. 그래서 원래 허프 문제가 나오려면 요즘에 나오는 문제처럼 중심지 2개 주고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지가 있다면 A라는 중심지, B라는 중심지, C라는 중심지 이렇게 적어도 몇 개 이상? 3개 이상 주고 문제 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내면 비율 계산하기가 힘들어지죠. 왜? 3개를 더해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험 문제 낼 때는 보통 2개로만 내는 거죠. 2개로만. 근데 원래는 3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시험 문제 낸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럼 세 번째. 레일리는 요 거리를 측정할 때 우리가 거리의 종류는 4가지 있다고 배웠어요. 물리적으로 측정하는 거리, 시간적으로 나타내는 거리, 경제적으로 나타내는 거리, 심적으로 느끼는 거리. 근데 그 중에서 얘는 오로지 물리적인 거리만 판단합니다. 근데 이 허프는 이 거리를 시간적인 거리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 거리를 킬로미터로 안 주고 분으로 준 문제도 있어요. 시간거리 사용한다는 걸 활용하려고. 근데 그렇게까지 오버해서 낼 필요는 없고 그냥 거리를 뭐로 판단한다? 시간으로 판단한다. 시간. 그럼 이 사람이 거리를 시간으로 사용한다는 건 공간, 이 사람이 이뤄내는 거리 또는 공간 마찰계수라는 값이 꼭 나와요. 그럼 이 공간 마찰계수 또는 거리 마찰계수라는 건
내가 똑같은 거리를, 똑같은 공간을 이동할 때 나를 마찰, 나를 방해하는 것들의 수치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km를 이동한다. 근데 여기 똑같이 10km를 이동하는데 A부터 B까지를 가려면 똑같은 물리적 거리는 10km인데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심해요.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뭐 신호등도 많고 교통편도 되게 불편하다. 그러면 그만큼 나를 방해하는 뭐가 커지는 거예요. 마찰 계수가 커져요. 그럼 똑같은 10km를 이동하더라도 그만큼 시간은 오래 걸린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찰 계수라는 걸 이용해서 거리를 뭐로 판단한 거예요? 시간으로 판단한 거예요. 똑같이 A부터 C까지를 이동하는데 얘도 거리는 얼마다? 10km에 10km. 근데 10km인데 똑같은 10km인데 얘는 교통도 되게 편리하고 차도 많이 안 다니고 신호등도 거의 없다. 그러면 그만큼 마찰 계수는 작아지는 거죠. 그럼 똑같은 10km를 이동하더라도 시간은 그만큼 짧게 걸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수업 끝나고 서울 갈 때 저는 천안역 앞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톨게이트 안 가요. 길 막히는 거 대충 아니까, 길 좁으니까. 근데 밤에는 잘 막히는 일이 없긴 하던데 저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 시청 앞으로 해서 이렇게 외곽으로 빠져요. 왜? 그게 거리는 더 먼데 시간은 더 어떻게 걸리니까 짧게. 그럼 이걸 만약에 똑같은 거리로 놓고 본다면 천안역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건 뭐가 큰 거고 마찰 계수가 큰 거고 그 다음에 외곽으로 이렇게 도는 건 뭐예요? 마찰 계수가 작다고 보는 거죠. 그럼 똑같은 거리일 때 시간이 훨씬 짧게 걸린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거리로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훨씬 멀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느낄 때 어떻게 느껴? 더 가깝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걸 뭘 사용했다? 시간 거리를 사용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든 말든 이거는 내용 물어볼 때나 물어보는 거고 시험 문제는 뭘 한다는 거예요? 소멸력 구해라 물어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소멸력 구한 거예요, 소멸력. 그럼 소멸력 구하는 식이 이와 같은 차이점 때문에 모양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거리를 제곱한 게 아니라 반드시 뭘 제곱해야 된다? 공간 마찰 계수를 제곱해야 돼요. 근데 이 마찰 계수가 상점들마다 다 똑같지 않을 수 있죠. 그럼 아까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A까지는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마찰 계수가 1. 얘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3. 얘는 2. 이렇게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찰 계수가 다 똑같이 주는 건 아닙니다. 다 다르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값들이 주어지면 그 값을 제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심지를 뭐로 봤으니까 도시가 아닌 상점으로 봤으니까 상점이 크다 작다는 뭐로 판단한다? 면적 판단하면 되죠. 면적. 그래서 이와 같이 소매인력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이 사람도 뭔가를 구합니다. 근데 그 구하는 게 누구랑 똑같다? 레일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구해야 될 게 똑같습니다. 구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그럼 문제 한번 봐요. 요약집이 74페이지 보시면 요약집이 74페이지를 보시면 3번에 C 도시 인근에 A와 B 두 개의 할인점이 있답니다.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 A 할인점의 이용객 수를 구해보세요. C 도시 인근에 A와 B 두 개의 할인점이 있고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서 B 할인점의 이용객 수를 구해라. 그럼 허프 모형이 나오면 무조건 확인해 봐야 될 거. 마찰 계수의 크기. 그 마찰 계수가 얼마로 주어졌어요? 2. 그리고 그 뒤에 읽다 보니까 도시 인구 중에 60%만 대형 할인점을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대형 할인점 이용한다. 그러면 그거 보면 지금 C 도시의 전체 인구가 얼마니까 30만. 그럼 30만 명 중에 몇 명만 60%만 할인점을 이용한다니까 얼마만? 18만 명만 이용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 물어본 건 결국 뭐예요? 18만 명 중에서 어디로 가는 사람 수? B로 가는 사람 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허프 문제 가지고도 구할 수 있는 건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당연히 소매인력 구할 테고 두 번째는 뭘 구하겠어요? 구매 비율, 유인 비율 구할 테고 세 번째 이용객 수 구할 테고 네 번째 매출액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소매인력부터 구해봐요. 소매인력은 어떻게 구한다? 소매인력 A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얼마예요? 10. 근데 바로 제곱하면 안 되고 뭘 확인해 봐야 돼요? 마찰 계수. 얼마? 2. 그 다음 면적. 5천 주어졌잖아요. 5천. 그럼 두 개 100으로 약분되잖아요. 100으로. 그러니까 얼마? 50. B 계산해 보면 B까지 거리 20. 마찰 계수 제곱이니까 2. 그 다음에
매장의 면적 2만. 그럼 이것도 400으로 약분하잖아요. 400. 그럼 400으로 약분하니까 공 2개 지우고 4로 나누면 되잖아요. 50. 그러면 실제로 소매인력 구하다가 이렇게 두 개의 크기가 같아지면 그만 구하셔도 돼요. 왜? 비율 구해보면 두 개를 더해서 부분해보면 당연히 반 나올 거 아니에요. 반. 값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비율은 당연히 A도 얼마? 50. B도 50. 그럼 아까 이용객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30만 명 중에 몇 프로 간다고 그래서 60% 간다고 그래서 18만 명 가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A로도 얼마 가고 50. B로도 50% 가는 거니까 지금 B 거 구하라 했잖아요. 그럼 얼마? 9만. 그럼 요거 나오는 순간 이것까지 나오는데 뭐 시간 얼마 걸리겠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 중에 제일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매년 내. 이걸 내는 출제자 의도는 반드시 꼭 틀리게 만들겠다? 제발 좀 맞춰주세요. 제발 좀 맞춰주세요. 계산 문제 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뜻으로 내는 문제예요. 근데 나는 이것도 못 푼다. 그럼 계산 문제 그냥 포기하시면 돼. 깔끔하게. 그 시간에 다른 거 공부하세요. 다른 시간, 그 시간에 공법 공부해요, 공법. 공법 이제 점점 어려워지잖아. 공법 공부하세요. 민법은 이제 할만 하잖아요. (4번에) 있는 레일리 문제는 작년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한 사람 더 남았죠? 컨버스. 컨버스는 시험 문제가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분기점 모형이라고 하는 건 분기점의 위치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기점이 뭔지를 알아야 위치를 구하든가 말든가 하겠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분기점은 같은 말로 상권의 경계라고도 불러서 아까 요 문제 풀 때 허프 문제 풀 때 인구 30만 명 살고 있는 요 동네 즉 A로부터는 얼만큼 떨어져 있고 10km, B로부터는 20km 떨어져 있는 요 동네가 바로 분기점의 위치입니다. 그럼 이걸 왜 분기점으로 봤냐면 이 C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A의 소멸력과 B의 소멸력이 같아지는 지점이에요. 이걸 두고 뭘 한다? 분기점이라 부릅니다. 그럼 분기점이라고 하는 건 누구랑 누가 같다? A의 소매인력과 B의 소매인력이 어떻게 되는 지점? 같아지는 지점이 바로 분기점입니다. 그러면 이 컨버스라는 사람은 뭘 구했다는 거예요? 이 분기점의 위치. 쉽게 말해서 이 분기점이 A로부터는 몇 킬로 떨어져 있고 B로부터는 몇 킬로 떨어져 있는가 이거 구한 게 컨버스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A의 소멸력 구하는 식을 알잖아요. 이제 레일리식 이용하면 돼요. 레일리식. 기본적으로 레일리니까. 그래서 A까지의 거리의 제곱 분의 A의 인구수. 그럼 이게 A의 소멸력 구하는 식이고 B의 소멸력은 어떻게 구한다? B까지의 거리의 제곱 분의 B의 인구수.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놓고 분기점에서는 이 두 개가 어떻게 된다고 했을까? 같아진다고 했으니까 이걸 두 개를 같다고 놓고 A까지의 거리를 구하거나 또는 B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이 분기점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컨버스의 모형은 이 두 개를 같다고 놓고 A 또는 B까지의 거리를 구한 거예요. 그럼 이 A라는 거리, A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하고 싶다. A까지 거리. 그러니까 A로부터 어디까지? 분기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고 싶다면 일단 적어도 뭐는 알아내셔라. A와 B 전체 거리는 알아내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A가 있고 B가 있어.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고 코스트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 다 이용하시진 않죠. 이 철안 시내 인구가 얼마쯤 돼요? 100만 넘나요? 60만 정도 돼요. 그럼 60만 명 중에 60%만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코스트코를 이용한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상권의, 그러니까 소매인력의 크기가 똑같아지는 경계 지점, 즉 상권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뭘부터는 알아내라. A와 B가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는 알아내라는 거예요. A와 B가 얼마큼 떨어져 있는가. 그 떨어진 거리를 A, B 사이의 거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 놓고 이 분기점이 요 A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계산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값을 A, B 사이의 거리를 1에다가 루트 제곱근해서 밑에 누구 집어넣고 A의 인구수. 근데 얘가 만약에 매장이면 뭐로 해야 돼요? 면적. 그래서 A의 인구수 또는 면적. 분해. 위에는 누구 해라? B의 인구수 또는 B의 면적. 그럼 뭘 알아낼 수 있다? 분기점이 A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B로부터의 거리를 구하고 싶다. 그럼 누구만 바꾸면 돼요? A, B 사이의 거리나 B, A 사이의 거리는 똑같잖아요. 그럼 이 A와 B만 바꾸면 되죠. 그럼 실제 문제 풀어봐요. 요식만 외우면 되니까. 그럼 요식을 가지고 실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기출문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날 풀어야 될 문제는 똑같아. 그래서 요약집 73페이지 가시면 2번에 어떤 도시에 쇼핑센터 A랑 B가 있다. 두 쇼핑센터 간의 거리가 얼마다? 8km래요. 그럼 뭘 준 거예요? 이 전체 거리 준 거예요. A, B 사이의 전체 거리. 얼마? 8km 떨어졌대, 8km. 그리고 A의 면적이 얼마고? 1000제곱미터. 얘는 면적을 줬죠. B의 면적은 9000. 컴퍼스의 분기점 모형에 따를 때 상권의 경계선은 어디에 있는가를 구해보랍니다. 그럼 컴퍼스 모형 가지고 뭘 구해라? 분기점 위치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기를 보니까 다 어디로부터 구하고 있어? 보기를 보니까 다 A로부터의 거리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뭘 구하라는 거예요? A로부터 얘가 몇 킬로 떨어진 지점에 있느냐 이거 구하라는 거죠. 그럼 A로부터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이대로 대입하시면 되잖아. 그럼 A, B 사이의 거리 얼마? 8km를 1 더하기 A니까 A로부터 거리는 거니까 밑에 A 들어가면 되죠. 1000. 위에는 9000. 그럼 일단 얼마로 약분돼요? 1000으로 약분되잖아요. 그럼 얘는 9만 남으니까 9의 제곱근 루트 9 하면 얼마? 3. 그럼 3에다 1 더하면 되죠. 4. 그럼 8 나누면 되잖아. 그럼 2km. 그럼 이 2km가 뜻하는 바는 뭐예요? 이 분기점의 위치는 어디로부터? A로부터 딱 얼마? 2km 떨어진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만약에 B로부터의 거리를 구해봐요. B로부터. 그럼 B로부터의 거리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위에 8km 들어가는 거 똑같고 1 더하기 루트 밑에는 누구? 9000. 위에는 1000. 그러면 1000으로 약분되잖아요. 그럼 9분의 1이잖아요. 9분의 1. 그럼 9분의 1의 제곱근 구하면 얼마? 3분의 1 되죠. 이거 못 구하시는 분은 계산기에 보면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된 버튼. 그거를 얼마를 만들고 1을 9로 나눈 거를 이렇게 해고 이걸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1 나누기 9 더하기 그 다음에 요 버튼. 좋은 거 알려드리죠. 그럼 3분의 1 나왔으면 3분의 1.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에다가 3분의 1 더하니까 3분의 4 분의 8. 그럼 8은 1분의 8로 표시할 수 있죠. 그럼 이거 가까운 애들끼리 곱해서 어디로? 밑으로 4. 3, 8에 24니까 24. 그럼 얘는 4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얼마? 6, 4, 24. 그러면 B로부터는 몇 킬로 떨어져 있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전체 거리가 8km인데 A로부터 2km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B로부터는 6km 떨어져 있는 거지 뭘. 그럼 합치면 얼마 되니까? 8km. 당연한 문제 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시험에 한 번밖에 안 냈어요. 왜? 우리는 분수만 내줘도 틀릴 준비가 기꺼이 되어 있어. 근데 뭐까지 굳이 내갖고 루트까지 내갖고 왜 괴롭히냐 이거요. 그래서 안 내요. 그다음부터는. 한 번 나왔습니다. 딱 한 번. 18회 때 딱 한 번. 그런 것까지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구는 시험에 꼭 나오는구나. 레일리와 허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꼭 나오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애매한데 잠깐만 쉬었다가 남은 거 있었잖아요. 요거까지 한 거니까 얘네들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